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맥케나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30년간 해상구조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 지휘관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30년 경력 동안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첨단 구조 장비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을까요? 사건이 시작된 것은 지난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노스스타호라는 대형 크루즈선에서 긴급 신호가 들어왔어요. 280명의 승객을 태운 2호와 크루즈선이 예상치 못한 거대 빙산과 충돌했다는 보고였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사고는 타이타닉호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선체 우연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고 엔진실까지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갑작스럽게 몰아친 북극 한파였어요. 기온이 순식간에 영하 40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즉시 출동 명령을 내렸을 때만 해도 평범한 구조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래스카 해역은 제가 가장 잘 아는 구역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달랐어요. 상상해보세요. 바닷물조차 얼어붙기 시작하는 상황을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최첨단 구조 헬기들이 하나둘씩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헬기 날개에 얼음 덩어리가 쌓이면서 날 수가 없게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시야였어요. 강풍과 눈보라로 인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레이더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어요. 구조선을 보내려고 했지만 이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두꺼운 얼음 덩어리들이 바다 전체를 뒤덮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유한 쇠빙선도 소용없었어요. 엔진 냉각수가 얼어붙으면서 움직일 수 없게 됐거든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해상구조 기술이 대자연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진 순간이었어요. 노스스타호에서 들려오는 무전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배가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왔어요. 승객들은 구명보트로 대피했지만 이 추위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어린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건강한 성인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몇 시간 못 버티거든요. 하물며 체력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본부에서는 다급하게 다른 나라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캐나다 해안경비대와 러시아 북극 함대까지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같은 기상 조건 때문에 출동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위성을 통한 위치 추적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신호가 끊어졌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노스스타호에서 들어온 무전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배에 물이 더 빨리 들어오고 있고 구명보트의 연료도 떨어져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승객들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을 구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280명의 귀중한 생명이 얼음 바다에서 사라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구조 장비들이 하나둘씩 고장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해야 했거든요. 먼저 우리의 주력 구조 헬기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헬기는 한 대당 가격이 무려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최신형 구조 헬기예요. 그런데 영하 40도라는 극한 추위 앞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헬기 조종사 톰 윌슨이 출발 직전 저에게 보고했어요. 메인 로터에 얼음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빙 시스템을 가동해도 소용없었어요. 얼음이 녹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훨씬 빨랐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엔진 오일까지 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엔진 오일이 얼면 헬기는 날 수 없어요. 윌슨 조종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의존하던 GPS 시스템이었어요. 극지방에서는 GPS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처럼 완전히 먹통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위성 신호가 두꺼운 눈구름에 막혀서 제대로 수신되지 않았거든요. 레이더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최신형 해상 레이더는 평상시에는 50km 밖의 작은 물체까지 탐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은 1k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보라와 얼음 입자들이 레이더파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의 자랑인 쇠빙선이었습니다. 폴라 스타호라는 이름의 이 배는 미국 해안경비대가 보유한 최고의 쇠빙선이에요. 길이가 120m에 달하고 2m 두께의 얼음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배였죠. 그런데 이 거대한 쇠빙선조차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엔진 냉각 시스템이 얼어붙으면서 추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엔진실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기관장은 즉시 엔진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m 두께의 얼음을 깨는 배가 추위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황을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통신 시스템도 하나둘씩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위성통신 장비는 영하 30도까지는 정상 작동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하 40도에서는 전자부품들이 견디지 못했어요. 더욱 답답한 것은 우리의 열화상 카메라였습니다. 이 장비는 독일에서 수입한 최고급 제품으로 평상시에는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런데 렌즈에 성에가 끼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렌즈 히터를 최대로 가동해도 소용없었어요. 구조용 무인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터리가 추위에 급속도로 방전되면서 비행시간이 평소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강풍 때문에 제대로 조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본부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장비들을 투입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최신형 구조 로봇도 유압 시스템이 얼어붙으면서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 로봇은 한 대당 가격이 500만 달러나 하는 고가 장비였는데도 말이죠.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던 미국의 첨단 기술이 대자연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거든요.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서 만든 장비들이 추위 하나 때문에 모두 무용지물이 되다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노스 스타호의 승객들은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손 놓고 기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들마저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오후 5시가 되자 본부에서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와 직접 연락을 취해서 군용 장비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평상시라면 절대 사용하지 않는 비상 채널이었습니다. 1시간 후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공군기지에서 특수 구조 헬기가 출동했어요. 이 헬기는 일반 민간용과는 차원이 다른 군용 장비였습니다. 극지 작전용으로 특별히 개조된 기체였거든요. 조종사는 공군 소령 마이클 데이비스였어요.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많은 구조 임무를 성공시킨 베테랑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임무를 해낼 수 있다면 그였을 거예요. 하지만 출발 30분 만에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데이비스 소령의 무전이 본부로 들어온 거죠. 엔진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극한 추위 때문에 연료 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무전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으며 즉시 기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군용 헬기마저도 이 극한 상황에서는 버텨낼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들여 개발한 군용 장비도 소용없다니요. 과연 이 세상에 이런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기계가 존재하는 걸까요? 그때 본부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캐나다와 러시아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북극 지역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한 거였어요. 캐나다 해안경비대로부터 첫 번째 답변이 왔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출동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바로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 북극 함대의 답변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쇠빙선들도 현재 극심한 추위로 인해 항구에서 출항할 수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러시아조차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극한 상황에 대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오후 6시 노스 스타호로부터 마지막 무전이 들어왔어요. 선장의 목소리는 이미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배의 기울기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고 구명보트의 연료도 거의 떨어져 간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끔찍한 소식은 승객들의 상태였습니다. 이미 여러 명이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분들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체온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본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절망적으로 바뀌었어요. 구조팀 직원들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역력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누군가는 벽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제 옆에 있던 부관 존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휘관님, 이제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기적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통신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 통신병이 뛰어오면서 뭔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보유한 특수 장비를 우리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까지도 포기한 상황에서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의 제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설사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시도해 볼 가치는 있었거든요. 280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한국에서 온 제안이 우리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한국해양수산부 담당자와의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이정훈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는 한국의 극지연구소에서 일하는 해양공학 전문가였습니다. 이 박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그가 말하는 장비는 극지용 무인구 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장비였거든요.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놀라게 됐어요. 이 무인구 조선은 남극 연구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하 5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됐다고 하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2배의 크기였어요. 길이가 30m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무인선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최대 50명까지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어요. 이정훈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무인구 조선에는 특수한 난방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고 했어요. 구조된 사람들이 체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봤어요. 정말로 이런 극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느냐고요. 그때 이 박사가 보여준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극 바다에서 실제로 테스트하는 모습이었어요. 영하 40도가 넘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이 무인구 조선은 문제없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을 깨고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술을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 박사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연구용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이 무인구 조선은 인공지능으로 조종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목표 지점까지 스스로 찾아가서 구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놀라운 것은 2배의 속도였어요. 일반적인 구조선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했습니다. 얼음바다에서도 시속 40km로 항해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도착할 수 있느냐고요. 이정훈 박사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어요. 이미 알래스카 앵커리지 항구에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그러자 박사가 설명하기를 한국은 북극 항로 개발을 위해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무인구 조선을 알래스카에 배치해뒀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해결책이 이미 우리 코앞에 와 있었던 거죠.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박사는 즉시 무인구 조선을 출동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현재 위치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약 6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장비가 실패한 상황에서 이런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다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됐어요.
정말로 이 무인구 조선이 우리가 실패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미국의 최첨단 장비들도 모두 고장났는데 과연 한국의 기술이 다를까요? 이정훈 박사는 제 걱정을 알아챈 듯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3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8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무인구 조선이 출동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오후 7시 앵커리지 항구에서 무인구 조선 해동청호가 출발했다는 연락이 들어왔어요. 이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한국의 전설적인 매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발한 지 30분 만에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어요. 해동청호가 시속 40km로 순항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쇠빙선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바다에서 그런 속도가 가능하다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무인구 조선의 항해 모습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통해 지켜볼 수 있었는데 마치 얼음바다가 아닌 일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꺼운 얼음 덩어리들을 만나도 해동청호는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선체 앞부분이 얼음을 마치 버터 자르듯이 깨뜨리면서 나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 봤어요. 우리 기술팀에서도 놀라워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엔진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고 배기가스 연기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1시간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해동청호가 우리가 포기했던 지역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곳은 유빙이 너무 두꺼워서 우리 쇠빙선도 접근할 수 없었던 곳이었거든요. 이정훈 박사와의 화상통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는 실시간으로 해동청호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무인구 조선의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스스로 최적의 항로를 찾아서 장애물을 피해가고 있었어요. 사람이 조종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정훈 박사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기술을 사용한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3년 동안 남극에서 축적한 극지항해 기술의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배터리 기술이었습니다. 이런 극한 추위에서도 전혀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장비들은 모두 배터리가 얼어서 작동을 멈췄는데 해동청호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해동청호가 사고 지점에서 50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들어왔어요. 예상보다 1시간이나 빨랐습니다. 이 속도라면 곧 노스스타호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기상 조건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풍속이 시속 90km까지 올라갔고 눈보라도 더욱 심해졌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해동청호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항해하고 있었어요. 강풍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눈보라 속에서도 정확한 방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정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정훈 박사가 설명하기를 해동청호에는 특수한 자세 제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하더군요. 오후 10시 드디어 해동청호가 노스스타호를 발견했다는 연락이 들어왔어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구명 보트들의 위치도 정확히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일을 해동청호는 해낸 거죠. 가장 놀라운 것은 구조 작업의 속도였어요. 해동청호는 자동으로 구명 보트들에 접근해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15명씩 구조할 수 있었어요. 구조된 승객들은 즉시 선내 난방실로 이동됐습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음료와 담요를 제공받으면서 체온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했던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이 완벽한 해답을 제시한 거예요. 280명의 생명이 하나씩 구조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국의 해동청호가 만들어낸 기적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 마지막 승객까지 모두 구조가 완료됐다는 연락이 들어왔어요. 280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된 거였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말이죠. 본부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30년 경력의 저조차도 이렇게 완벽한 구조 작업은 처음 봤습니다. 특히 이런 극한 상황에서 전원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것은 구조 시간이었어요. 해동청호는 단 4시간 만에 모든 승객을 구조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대규모 구조 작업은 하루 이상 걸리는데 이런 악조건에서 4시간이라니 정말 상상할 수 없었어요. 구조된 승객들의 상태도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해동청호의 선진 의료시설 덕분에 체온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거든요. 위험했던 어린이들과 노인분들도 모두 안정을 찾았어요. 새벽 2시 해동청호가 앵커리지 항구로 돌아온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항구에는 이미 수많은 구급차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언론진들도 몰려와 있었습니다. CNN과 BBC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사들이 이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모든 장비가 실패한 상황에서 한국 기술이 완벽한 구조를 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벽 4시 해동청호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구조된 승객들이 하나둘씩 내리는 모습을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8살 꼬마 에밀리가 엄마 품에 안기는 장면이었어요. 이 아이는 체온이 가장 많이 떨어져서 위험했는데 해동청호의 특수 난방시설 덕분에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은 모두 한국 기술에 대해 감사를 표했어요. 한 승객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한국 배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또 다른 승객은 더욱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 배 안은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의료진도 친절했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세심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전 6시 백악관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한국 정부와 해양수산부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은 거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인도주의 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조 작업은 양국 협력의 훌륭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캐나다와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두 나라 모두 한국의 극지 기술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푸쿡 항로 개발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유럽연합의 반응이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한국과 극지 기술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유럽의 푸쿡 정책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이정훈 박사와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28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이죠. 이정훈 박사의 대답은 겸손했어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특집 보도를 내보냈어요. 제목들이 모두 비슷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만든 푸쿡의 기적,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의 힘, 세계가 놀란 한국의 극지 기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구조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이 극지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인들도 한국의 기술력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됐어요. 앞으로는 극지 구조 작업에서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구조 작업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워싱턴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국토안보부, 해안경비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극지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였죠.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이 보유한 모든 극지 구조 장비를 재검토하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기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저도 이 회의에 참석해서 증언했어요. 한국의 해동청호가 보여준 성능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놀라워했어요. 특히 영하 50도에서도 정상 작동한다는 부분에서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어요. 정말로 우리 장비들이 모두 실패했을 때 그것만 작동했느냐고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 장비는 모두 고장났는데 한국 장비만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틀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노르웨이 정부가 한국의 극지 기술 협력을 공식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풋국 개발의 선진국인데 그런 나라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덴마크가 그린란드 연구 프로젝트에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빙하가 있는 그린란드 연구에 한국의 참여를 원한다는 거였죠. 이런 제안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러시아였어요.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풋국 항로 개발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러시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와 협력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풋국 개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번 사건 이후로는 한국과의 협력을 먼저 제안해왔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 달 후 국제해사기구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극지 구조 작업의 국제 표준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표준을 만들 때 한국의 기술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어요. EU의 풋국 정책 자문위원회에 한국을 정식 멤버로 초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풋국권 국가들만 참여했는데 한국이 최초의 비북국권 멤버가 된 거였죠.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 일어났어요. 미국의 해군사관학교에서 한국의 극지 기술을 정식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래의 해군 장교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게 된 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극지공학과에서 한국의 사례를 필수 교육 내용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한국 기술을 가르치게 된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해양수산부에서 자문위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해 왔거든요. 미국의 구조 경험을 한국의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민간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세계 유수의 조선업체들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한국의 극지 기술을 자신들의 선박에 적용하고 싶다는 거였죠. 석 달 후 국제 극지 기술 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전 세계 40여 개국이 참가했는데 모두 한국의 기술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박람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하루아침에 한국이 극지 기술의 세계 리더가 된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알래스카 바다에서 일어난 그 기적적인 구조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앞으로 극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세계는 가장 먼저 한국을 찾을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 인정받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의 부산에 있는 극지기술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유명한 해동청호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실제로 본 해동청호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정훈 박사가 저를 안내해주면서 설명했습니다. 해동청호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구와 노력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돈으로 만들어낸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열정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연구진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좋은 기술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정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실험실 안에서만 쓰이는 기술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실용적이고 든든한 기술을 만드는 능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섬세하고 치밀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연구진들의 나이였어요. 대부분이 30대 젊은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기술을 만들어낸 거죠. 한국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알래스카 구조 작업 당시 해동청호에 탑승했던 의료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 김미영 씨는 그날 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김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어린 에밀리가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말했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부산 항구에서 저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 절망적인 밤을 떠올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화려함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작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첨단이라고 해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고장나면 소용없어요. 한국의 기술은 바로 그런 신뢰성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진정한 선진국은 자신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인류 전체를 위해 기술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해동청호는 전 세계 바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8건의 구조 작업에 투입되어 총 150여 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국적을 묻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최근에는 해동청호의 기술을 바탕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장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30년간의 구조 경력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그날 밤입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280명의 생명을 구한 그 밤 말이죠. 앞으로 제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인간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에 더 많은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